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래 준비해 온 일이 있었습니다. 정성을 다해 노력했고 스스로도 최선을 다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오고 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옆 사람과의 비교였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렇게 스스로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혹은 이런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원하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원하지 않는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또 어떤 분은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낮추며 살아왔습니다. 겸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내 자신을 작은 사람으로 만들어 왔는가?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전하려는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조선의 한 선비가 유배지에서 깨달은 진실입니다. 정약용. 그는 조선 최고의 실학자여 목민심서와 경세유표, 흠음신서를 비롯하여 평생 500권이 넘는 저서를 남긴 위대한 학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모든 업적을 이룬 곳은 화려한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전라남도 강진, 그 낯선 유배지에서 18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며 쓴 것들이었습니다. 18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을 떠나고 관직을 잃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시간이 인간의 본성과 삶의 진실을 꿰뚫는 가장 날카로운 통찰을 그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유배라는 최악이 최고의 업적을 낳은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그가 그 오랜 세월 동안 가장 깊이 들여다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존감입니다. 흔히 우리는 자존감이 낮은 이유를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탓으로 돌립니다. 혹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전혀 다른 곳에서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잃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매일의 작은 말이,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마침내 한 사람을 자기 자신이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이 성과가 나지 않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계가 공허한 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피곤한 것은 일이 힘들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잘못된 3가지 습관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자존감을 조용히 빼앗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를 알지 못하면 당신은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살면서 왜 이리 공허한가라는 질문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노력이 헛되이 흘러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하는 3가지를 가슴 깊이 새기신다면 당신은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닌 스스로의 기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삶, 그것이 정약용이 18년의 유배 끝에 발견한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남과 비교하는 습관. 비교의 독, 한자로 비교지독입니다. 정약용은 여유당전서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과 나를 저울질하는 자는 평생 저울추에 매달려 살아간다. 저울추는 결코 쉬는 법이 없으니 그 사람 또한 결코 쉴 수 없다. 잠시 이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교하는 사람은 저울추에 매달려 산다고 했습니다. 저울추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것입니다. 올라갔다 내려오고 내려갔다 다시 올라갑니다. 그 저울추에 자신의 삶을 묶어놓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 하루도 마음이 고요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처음에는 동기부여처럼 느껴집니다. 저 사람을 따라잡아야지.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지. 그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옵니다. 비교는 한 번도 당신 편이 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이기면 교만이 생기고
당신이 지면 비참함이 남습니다. 그 어디에도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는 없습니다. 비교의 끝에는 언제나 당신이 아닌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약용은 이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는 비교가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을 멀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비교를 할 때 우리는 타인을 봅니다. 타인의 성과를 봅니다. 타인의 외모를 봅니다. 타인의 재산을 봅니다. 그러는 동안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즉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 질문은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깊은 사람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합니다. 얕은 사람은 오늘의 나와 옆 사람을 비교합니다. 그 차이가 결국 10년 뒤, 20년 뒤 전혀 다른 삶을 만들어냅니다. 잠시 제가 실제로 목격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해온 박모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분은 회사에서 성실하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했고 퇴근은 가장 늦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얼굴에는 항상 그늘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동기들을 보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같은 해에 입사한 동기가 임원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동기는 일찍 창업해서 성공했습니다. 박 씨는 매일 아침 SNS를 열어 그 동기들의 근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3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분의 몸은 점점 나빠졌고 가족과의 대화는 줄어들었으며 일에 대한 열정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일기장을 정리하다가 입사 첫 해에 적어놓은 글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20년 뒤 이 일의 진정한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 한 문장을 읽는 순간 그분은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꿈을 향해 걸어간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간이 타인을 향한 시선에 빼앗겨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날 이후 SNS를 지웠습니다. 대신 매일 밤 노트에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무엇이 나아졌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이것이 비교지독, 비교의 독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비교의 독에 빠져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첫째, 타인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보다 불편함이 먼저 옵니까? 축하의 말을 건네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감정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비교지독의 증상입니다. 둘째,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내가 무엇을 했는가보다 오늘 저 사람은 무엇을 했는가가 더 선명하게 기억됩니까? 타인의 하루가 내 하루보다 생생하다면 나는 내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셋째, 나보다 잘된 사람을 만나고 나면 며칠씩 의욕이 사라집니까? 타인의 성공이 나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구조가 형성되었다면 그것은 비교지독이 이미 깊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정약용은 자제서에서 두 아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 자신을 잃게 만드는 가장 큰 도둑이 바로 비교인이라. 이보다 더 강한 경고가 있겠습니까? 비교는 도둑입니다. 그것도 아주 조용하고 아주 천천히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나는 지금 나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타인을 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매일 던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1년 뒤 완전히 다른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비교를 멈추는 것은 경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자신을 향한 가장 용감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유형,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는 행동. 인정을 구걸하는 병, 한자로 구인지병입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백성의 칭송을 얻으려 애쓰는 목민과는 결국 백성도 잃고 자신도 잃는다. 진정한 덕은 인정을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빛을 발하는 법이다.
이 말은 관리들을 위한 말이지만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하루에 몇 번이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합니까?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 결정을 내리면 주변이 어떻게 반응할까? 인정을 구걸하는 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 의견보다 상대방의 반응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기분보다 타인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 더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닌 타인의 반응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왜 이것이 자존감을 무너뜨릴까요? 인정의 문제는 구조 자체에 있습니다. 인정은 외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의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나를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를 좋아하던 사람이 내일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인정에 의존하는 자존감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습니다. 파도 한 번이면 무너집니다. 그 파도가 비판이든 무관심이든 오해든 그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외부에 기반을 둔 자존감은 언제나 취약합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18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조정에서 쫓겨났고 많은 이들이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의 눈으로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그 확신이 그를 18년 동안 지탱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존감입니다. 잠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살아온 이모 씨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60대 초반의 이분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참 좋은 분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부탁을 거절하는 법이 없었고 모임이 있으면 항상 가장 먼저 달려갔으며 누군가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면 밤새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모 씨의 마음 안에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싫다고 말하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 것 같았습니다. 거절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오랜 시간 돌봐주던 친구가 작은 부탁 하나를 거절한 이후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이모 씨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지켜온 이 관계들이 진심이 아니라 두려움 위에 쌓인 것이었다면 어떻게 하는가? 그 생각이 떠오른 순간 그분은 무릎이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이모 씨는 아주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몇몇 사람은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 곁에 남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적었지만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편안했습니다. 이것이 구인지병, 인정을 구걸하는 병의 실체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병에 걸려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한 뒤 하루 이상 불안하고 미안한 마음이 지속됩니까? 거절은 권리입니다. 거절 뒤에 찾아오는 과도한 죄책감은 구인지병의 증상입니다. 둘째, 모임에서 내 의견과 다수의 의견이 충돌할 때 자신의 생각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까? 생각을 바꾸는 것과 생각을 숨기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납득이 되어서 바꾸는 것은 지혜입니다. 두려워서 숨기는 것은 병입니다. 셋째,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걱정이 하루 일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타인의 시선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정약용은 흠음신서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어 모든 이의 마음에 들려는 자는 결국 누구의 존경도 얻지 못한다. 물이 모든 그릇에 담기려다 보면 제 형태가 없어지듯 사람도 모든 이에게 맞추려 하면 결국 자기 자신을 잃는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 형태를 지키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모든 그릇에 담기려 하는 순간 그 형태는 사라집니다. 이룬 뒤 말하는 자와 인정받으려 말하는 자는 결국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것에 괜찮습니다.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색함이 사라질 때쯤 당신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되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정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 스스로를 낮추는 말의 습관. 스스로를 낮추는 말의 재앙 한자로 자비지화입니다. 정약용은 자제서에서 두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말은 씨앗이다. 내가 스스로를 작다 하면 세상도 너를 작게 본다. 내가 스스로를 귀하다 여기면 세상도 너를 귀하게 여긴다. 입에서 나가는 말이 곧 내 운명의 씨앗임을 잊지 마라. 우리는 이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도 매일 그 씨앗을 스스로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뭘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은 잘 못 따라가서요. 별것 아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요. 이런 말들이 귀에 익으십니까? 어쩌면 오늘 당신도 이런 말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정약용의 말대로라면 이것은 매일 스스로의 땅에 독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왜 이것이 그토록 위험할까요? 말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말과 자기 자신을 향한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는 말을 할 때 그것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내 자신의 귀에 들립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을 가장 오래, 가장 깊이 믿습니다. 타인이 나에게 10번 말하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에게 한 번 하는 말이 더 강하게 자신을 규정합니다. 매일 나는 별것 아닌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로 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스스로를 낮추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그 자리에서도 그는 여전히 스스로를 학자로 조선의 백성을 위하는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그 자기 규정이 그로 하여금 18년 동안 500권의 책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려 할수록 더 외로워지지만 자신을 바로 세우면 고독도 힘이 됩니다. 잠시 제가 기억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년 퇴직 후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한 최모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일했고 조용하고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봉사단체에 합류한 첫날 그분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뭐 특별한 기술도 없고 나이도 있고 그냥 심심해서 온 사람입니다. 모임의 젊은 진행자가 무언가를 부탁할 때마다 그분은 늘 이런 말을 먼저 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겸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아무도 그분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스스로가 자신을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봉사단체에 새로운 리더가 왔습니다. 그 리더는 최 씨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30년 공무원 경력이면 행정, 서류, 사람 관리 모두 전문가이신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여기서 써주지 않으시렵니까? 최 씨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나의 진짜 가치를 먼저 봐준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먼저 그 가치를 지워버렸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이후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30년간 행정 업무를 해온 사람으로 이 단체의 서류와 운영 체계를 도울 수 있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은 그 봉사단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운영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비지화, 스스로를 낮추는 말의 재앙의 실체입니다. 당신이 자비지화에 빠져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의 강점보다 한계를 먼저 말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저는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가 먼저 나온다면 그것은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둘째, 칭찬을 들었을 때 별것 아닙니다. 그냥 운이 좋았습니다라는 말이 반사적으로 나옵니까? 칭찬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진심을 존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셋째,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나는 이것을 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습관적으로 떠오릅니까? 자격을 의심하는 것이 지나치면 그것은 자기 성찰이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스스로를 귀히 여기는 자라야 타인도 귀히 여길 수 있다. 자신을 천히 여기는 자가 어찌 세상을 귀하게 바꿀 수 있겠는가. 자중은 교만이 아니라 책임이다. 자중, 스스로를 무겁게 여기는 것. 이것이 정약용이 말하는 자존감의 출발점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타인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자신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어찌 세상을 무겁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이것을 연습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한 가지 강점을 말해 주십시오. 어색하면 어색한 대로 하십시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더라도 하십시오. 나는 오늘 이것을 해냈다. 나는 이 부분만큼은 진심을 다한다. 그 말이 쌓이면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자기 규정이 됩니다. 말은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을지는 당신이 결정합니다. 강진의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낸 정약용이 마침내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18년이 나로부터 빼앗아간 것들이 있습니다. 젊음, 관직, 화려한 삶, 가족과 함께한 시간들. 그러나 18년이 내게 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 자신. 그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세상이 모든 것을 빼앗아갔을 때 그는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교지독입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습관은 당신의 시선을 영원히 밖으로만 향하게 합니다. 그 시선이 안으로 돌아올 때 비로소 자존감이 자랍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십시오. 두 번째, 구인지병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는 삶은 내 삶의 주인이 타인이 되는 삶입니다. 인정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형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자비지화입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말의 씨앗은 당신의 삶에 뿌리를 내립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다른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자중, 스스로를 귀히 여기십시오.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고치는 것이 과연 쉽겠는가? 평생의 습관을 어떻게 바꾸는가?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바꾸면 됩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어제보다 오늘 한 가지라도 더 자신다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수기, 즉 자기 수양의 전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의 가장 강력한 한마디를 전합니다. 자신을 경영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세상을 경영하겠는가? 먼저 나를 세우라.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말이, 당신의 선택이 곧 당신의 품격입니다. 그리고 그 품격이 당신의 운명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